오늘은 1억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아껴 써라입니다. 아껴 써라. 사실 이게 정답인데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진리거든요. 종잣돈을 모으실 때까지는 최대한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지출 통제 없이는 1억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목표를 어디로 잡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아껴 써야 되는가 라는 기준은 잡고 가야겠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최저 생계비를 소비 지출의 목표로 한번 삼아보는 건 어떨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최저 생계비가 말 그대로 최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거비를 제외하고 소비 지출액만 순수하게 내가 쓰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54만 8,349원입니다. 한 달에 54만 8천 원을 쓰는 거를 목표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아껴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아껴야 되는 이유는 적은 자본의 투자 수익률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본소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모인 상태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본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수익률을 아무리 높여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몇만 퍼센트 이렇게 낼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옵션 매수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만 원을 넣어놓고 주식창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거죠. 뭐 하루에 뭐 5천 원, 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혀 의미가 없고요. 1,000만 원 정도의 금액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1,000만 원에서 100%의 수익을 내도 1,00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는 그럼 얼마까지 아껴봤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요. 2015년도 자료인데요.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금액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당시에 저는 100% 신용카드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이 금액이 저의 1년치 소비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놀랍게도 587만 원을 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상당히 괜찮은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다녔었거든요. 이만큼 아껴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지금 이렇게 쓰라 그러면 사실 정말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아껴 쓰면서 지냈고요. 당시에 연봉이 5,800만 원 정도 됐는데 영원 다 끌어 모아서 소비 지출은 587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1년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아침, 점심, 저녁은 회사에서 해결했습니다. 회사에서 밥을 주니까요. 삼성전자는 회사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회사에서 밥을 먹는 게 너무 당연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주말 출근도 자주 했었는데 주말에 출근할 때는 회사에서 밥을 줍니다. 밥을 주기 때문에 주말에도 한두 끼 정도는 회사에서 먹고 출퇴근은 제가 한 2.5km 정도 떨어진 원룸에 살았는데 뭐 버스를 타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비도 거의 쓰지 않았고요. 한마디로 거의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수도승의 삶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소비 지출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소비 욕구가 들 때 자산을 샀습니다. 소비 욕구 같은 경우에도 자산을 사는 것도 결국에는 사는 거기 때문에 소비 욕구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뭐 주식을 사고 회사의 주인이 되고 배당금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적더라도 뭐 커피 한 잔, 초코바 하나 정도의 금액이더라도 아, 회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구나.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 결과를 나한테 주었구나. 라는 것에서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또 뭐 반드시 주식일 필요도 없고요. 자산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금이든 원자재든 채권이든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소비 욕구가 들 때는 자산을 사시면 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이 없다면은 리츠 같은 상품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비 욕구가 들 때는 자산을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자산 중에서 자동차를 사볼래? 자동차도 자산 아닌가? 나 이번에 돈 열심히 모았는데 뭐 그랜저
이런 거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정의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계학적으로는 자동차는 뭐 자산이라고 봐줄 수도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로버트 기요사키 아저씨의 표현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보험료, 유류비 지출이 생기게 만들고요. 이동이 많은 직장인이 아니라면 오히려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매번 택시를 타는 게 자동차보다 쌀 수도 있어요. 자차를 구매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주는 택시를 매번 타는 게 오히려 더 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외부에 뭐 데이트나 추억을 쌓기 위해서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간혹 뭐 쏘카 같은 걸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는 게 더 싸게 먹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도 추가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방법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을 높여보는 거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상위 고가를 받는다거나 파견을 간다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든 잡아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직장이 정말로 답이 없어요. 내가 최소한의 종잣돈을 모을 수조차 없는 그런 최저 생계비밖에 주지 않는 그런 직장이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직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미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의 노후를 고려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직장이 답이 없다면 과감하게 이직을 준비를 해 보십시오. 자본소득이 의미가 생길 때까지는 근로소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껴 쓰시고요.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찾아보십시오. 시도를 해보세요.